네, 안녕하십니까. 라포에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많은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입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감으로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생들과 또 그동안 지냈던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제가 취합해가지고 육모를 앞두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분들에게 이런 점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육모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제가 받고 그에 대해서 제 경험과 그 다음에 통계적인 상황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6평은 수능과 얼마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또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경험적인 답변과 평가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섞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평가원 6월 평가원과 9월 모의 평가원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올해 수험생들에게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의 경향성을 제시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올해 당일연도에 수능을 위한 난이도 조절용으로 올해 수험생들의 수준 파악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6월 평가원과 9월 모의 평가원을 통해서 시험을 출제하겠다는 경향성을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을 결과로서 의미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6월 평가원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시험이 올해 평가원은 경향성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다는 그런 경향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수험생 난이도입니다. 우리가 매년 보지 않습니까? 평가원은 수능 전날에 평가를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올해는 학생들의 수준과 그 다음에 난이도들을 조절해서 적절하게 조절했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가원이 수능 난이도에 성공해서 학생들을 만족시킨 경험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원도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올해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통해서 올해 수험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6월 평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9월 평가원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6월 평가원이 어려우면 9월 평가원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보통 6월 평가원이 쉬우면 9월 평가원을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야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의 상태로 봤을 때 6평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건 성적대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6월 평가원의 목적, 자기가 출제가 아니라 평가원에 응시하는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이든 9월 평가원이 성적에 따라서 6월 평가원이 굉장히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수능처럼 미리 치러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범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6월 평가원을 미리 보는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수능 약 보름 정도 남겨뒀을 때 내가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하고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한 끝에 수능 날에 내가 이 연습한 것들을 이렇게 발현해보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고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테스트도 중요하긴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실제 시험 범위 내에서 시험 범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 연습. 왜 그러냐면 실제 수능 앞두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성적상으로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학생들이 구별되는 그 시점이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온전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상위권까지 가기 위한 마지막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중위권 학생들은 이것을 성적에 큰 의미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적에 큰 의미를 두면 이 학생들이 공부 패턴이 흐트러집니다. 그럼 뭘 해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것을 공부한 것은 꼭 반드시 맞추겠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보통 이제 밸런스가 왜 흐트러지냐면 마음이 급해지고 6월 평가원 때 점수를 높게 받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상관없이 이런 데서 저런 데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제로 자기 성적과 자기 학습 과정을 무시한 채 온전하게 들리는 그런 홍보성 멘트나 이런 거에 보통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전혀 의미 없는 결과나 과정 속에서
어렵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 그 시험 범위보다 자기 학습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라면 6월 평가원의 진도와 현재 학습 수준이 맞지 않으면 자신의 학습 진도 수준 내에서는 반드시 맞추겠다는 과정,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이런 전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전체 경험도 부족할 겁니다. 운영 경험도. 그럼 운영 경험 속에서 어떤 걸 깨달을 것인가에 대한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평 전에 개념 정리하고 실전 모의고사 두 개를 놓고 보면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이건 어느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비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미 개념이 다 돼 있는데, 근데 개념이 다 돼 있지만 이 개념도 기본적으로 중위권 학생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최상위권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중위권 학생들은 사실 교과서적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전적 개념에서 자기가 부족했던 걸 파악하는 것을 정리하는 게 개념. 그래서 이 개념 정리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실전 모의고사하고 개념이 있는데,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경험이 부족해서기보다는 몰라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개념적인 부분에 조금 집중하되, 실전 모의고사보다는 이 개념적인 부분 공부했던 것이 그 전에 봤던 기출에 어떻게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공부가 훨씬 좋고요.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은 실무 비율을 통해서 조금 더 자기의 그 경험치 운영적인 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6평을 앞두고 봤던 모의고사가 점수가 들쭉날쭉하다면 이건 정상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을까 싶은데요. 들쭉날쭉하다는 것 자체가 학생별로 케이스별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과목별로 다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과목 내에서도 조금 다를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건 직접적인 조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시험 자체가 난이도에 따라 적응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학습 개념이나 그게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건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네, 이건 꼭 저희 라포에드뿐만 아니고요. 근처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신뢰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상담을 꼭 받아보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은 뭐 상담을 안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중위권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자기 경험 한도 내에서 자꾸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경험 한도 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3자적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을, 자신의 공부 방법이나 습관을 조금 점검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 학생 받아들이기 일단 쉬우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 재수생이랑 N수생들이 이제 6평부터는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고3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시험일까요? 고3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평가 모의고사를 어떠한 자기가 수단과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 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반수생들이 실제로 9월 구모 싸움이고요. 그 6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나올 수밖에 없냐면, 고등학교 3학년은 아직도 고등학교 자기가 정식 파이터, 온전한 정식 파이터가 아닌 이상, 그리고 설사 정식 파이터라 할지라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의 학습 시간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절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을 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뭐 아무리 내신을 준비 안 한다 할지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주는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수능 공부를 같이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수생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육모 자체를 가지고 내가 재수생들보다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육모를 내가 어떠한 육모까지의 내가 학습 페이스와 패턴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학습 과정을 펼쳐나가겠다라는 전략적 그냥 거점으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삼았으면 좋겠고요. 재수생들은 큰 관점에서 자기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이걸 통해서 내가 9월 모의고사까지 어떻게 학습적 기준을 삼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6평을 할 때 6평 전에 꼭 반드시 잡아야 하는 과목이 있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라던가.
이건 뭐 학생별로 다르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별로 어떤 과목이 가장 취약하다, 그 취약점을 가장 잡아야 하는데 이것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근데 이게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압니다. 근데 중위권 이하 학생이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가 취약한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취약한 부분을 찾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올해 입시 전략을 내가 마지노선으로 삼는 대학이 어디이고 그 대학이 요구하는 실제 과목별 반영 비율이며 그런 것들을 따져서 현실적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마음이 많이 좀 급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럴 때 새로운 문제집이나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을 앞두고는 그렇게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학생도 그렇긴 한데 학부모님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것이 6월 테스트, 6월 모의고사 결과로서 이제 이것을 자기가 제대로 했는지 좋은 선생님을 만났었는지를 이제 분석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앞두고 뭐 새로운 강의를 듣거나 이런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꼭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마라톤이 42.195km지 않습니까? 근데 그 42.195km가 다 끝난 다음에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친구들, 이런 선수들을 만났을 때 학부모님도 학생들 어떤 생각을 할 건지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km까지는 1등이었어요 라고 하거나 내가 25km까지는 1등이었습니다. 35km까지는 1등이었습니다. 이게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우승자에게는 내가 10km까지는 5등이었거나 10등이었어도 사실 상관없지 않습니까? 20km까지 또 뛰어도 내가 10등권에 밖에 범위에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42.195km 마라톤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내가 몇 등이었느냐가 중요한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처음 시행하다 보니 그 기준점이나 그게 없으니 6월 평가원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해 보고 싶고 9월 평가원을 통해서 자신 위치를 파악하고 싶긴 한데 그러기보다는 현재 학생의 실질적으로 학습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스스로 열정이나 열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파악하고 그것이 이번 시험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그 이후에 결과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뭐냐면 마라톤 1회에 처음 출전하는 학생도 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5km까지는 1등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하냐면 5km 이후에 뛸 체력이 없구나. 근데 그 학생에게 아무리 뭐 너가 정성을 다하고 너의 근성을 발휘하고 이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가끔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현재 처음 출전하는 마라톤 대회에 너의 근성과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네가 나중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하는 게 자체가 오히려 학생에게 큰 고문이죠. 큰 학생들이 그렇고 학생도 내가 하는 거 자기의 현재 잘 안 되었던 것도 알지 않습니까? 안 되었던 체력이 안 되는 친구가 그 뛸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계속 응원해주면 숨은 턱턱 막히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쓰러지는 그 순간이 자기는 사실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마치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괴로워하는 그 학생들의 심정도 조금 헤아려주면서 현실적인 응원과 현실적인 격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성적이 그 이후에 수시 정시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그건 중요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이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 사교육적인 광고 홍보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든 학원 선생님들이든 아니면 사교육 선생님들이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 평가원이 수시 지원의 기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구분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학생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학생도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컨설팅 하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이 학생들의 성적 6월 평가원 성적이나 9월 평가원 성적에서 가장 잘 본 점수와 가장 못 본 점수의 그 중간점 지점 어디에선가 그 기준을 잡아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엄밀하게 파악해보면 그건 잘못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에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 컨설팅 하는 분들 중에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학습 상황을 엄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학생들을 놓고 보면 네가 지금까지 6월 평가원 성적을 얻기까지의 학습 과정과 학습했던 것들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그러면 네가 노력했던 이 과정이
실제로 6월 평가원을 준비했던 지금까지의 이 과정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매치 좋은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나중에 9월 평가원 이후에서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점수가 조금 적게 나와도 이 학생은 수능 때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평가원을 요구하고 학습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수정한다면 점수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또 근데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일지라도 보면 이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했던 노력 정도와 방향에 비해 점수가 오버된 좀 거품이 있는 점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 때 반드시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수시 컨설팅 현장이나 이런 입장에서 점수가 낮아도 충분히 자신 있으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으니 상향 지원하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점수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조금 더 약간 거품이 낀 경우가 있으니 이런 학생 경우는 우리 9월 모의 평가원 아니면 6월 모의 평가원 점수가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보통 조언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조언 실제적으로 학습 상황과 학습 상태를 잘 분석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의 그 공부 자세가 한 80% 정도는 크게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 공부했던 그 자세나 그다음 6월부터 9월 평가원까지 준비했던 자세나 9월 이후부터 다시 수능까지 준비했던 자세들이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즉 공부하는 습관이나 태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성적표 기준으로 삼아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학생들을 보면 자기가 이 이후에 육모 이후에도 학습적인 방향과 태도가 크게 수정될 기미가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 뭐 성적 가지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건 9월 평가원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정확한지 그리고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거나 점검이 스스로가 어려우면 자기가 신뢰하는 선생님께 점검 받으면서 갈 수 있으면 이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은 그냥 현재 자기 방향점이나 이런 걸 기준점으로 삼을 뿐이지 큰 결과로서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혼자서 이 시기에 그 공부 방향을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상위권은 가능합니다. 최상위권이 왜 가능하냐면 그들은 실제로 실전적으로 자기가 계속 이런 경험 속에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투기 선수들이나 이를 보면 실전 경험이 많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이 싸워보니 내가 어떤 상대방이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좀 많이 맞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공격할 때 내가 좀 자신 있고를 실전 경험 속에서 얻은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육모를 보고 나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구나를 굉장히 파악하는 걸 스스로 잘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가능한데 우리가 중상위권 이하 학생들에게는 사실 자기 주도 학습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조절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의 학습 페이스를 조절해 주거나 이 친구들의 학습 방향을 조절해 주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의 선생님을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좋은 조언을 줘도 이때 당시의 나이대 학생들은 자기가 마음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선생님이라는 의견은 그게 의견이 설사 맞지 않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가장 신뢰할 만한 선생님, 학생이 좀 마음에 담아두는 선생님 그리고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조언 듣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조언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실행까지 옮긴다고 하면 분명히 육모 이후에도 나중에 수능 때까지 가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근데 부모님들이 판단하시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네. 그 부모님들이 판단해서 그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또 가능하신 분과 가능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가능하신 분은 부모님들이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보면 부모님 스스로가 부모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상담하면서 놀래기도 하고 이런 분들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부모로서 혹시 내가 자기 객관화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라는 하는 순간 본인도 힘들고 아이도 힘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모님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기보다는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무한 격려와 언제든 믿어줄 수 있다는 내 뒤에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내 뒤에 누군가를 계속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거고 오히려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학생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학생에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 말고 네네. 그 6평 전에 컨디션 관리나 공부량 조절을 해야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할까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배제하고. 그 중상위권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경험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실수로 틀렸다고 하는데 실수로 틀린 거 아닙니다. 몰라서 틀립니다. 우리 엄밀하게 놓고 보면 뭐 수능날 아이들이 컨디션 조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틀렸다, 뭐 자기가 뭐가 안 좋아서 틀렸다는데 냉정하게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컨디션 안 좋아도 시험지를 봤는데 답이 보이면 답 정답 뜯습니다. 즉 그 말은 그냥 몰라서 틀린 겁니다. 근데 지금 육모 같은 경우에 우리 중상위권 이하 학생들이 컨디션 조절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육모까지도 자신의 페이스 그대로 쭉 계속 진행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42.19km 기준 중에 이제 한 15km를 통과하는 지점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15km를 앞두고 목표 지점이 15km 앞에 있으니 야 우리 페이스 조절하자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쭉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6평 결과가 이제 본인의 기대보다 좀 낮게 나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좀 가지는 게 올바를까요? 이건 최상위권뿐만 아니고요. 중하위권까지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6월 모의평가가 안 나온다면 가정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육모가 나에게는 의미 있고 없고가 아니고 육모는 그냥 무조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모라는 걸 통해서 내가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최상의 결과라는 게 성적으로서 결과가 아니라 최상의 가치 있는 결과값을 뽑아내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것을 염려하고 아니고요. 육모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시험을 치러보니 그로써 최선의 과정으로서 결과가 있더라라는 걸 깨달음이 있으니 이건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지 가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하는 학생들이 더 많잖아요. 네네네. 그 염려하는 학생들의 마음의 안정을 좀 주시는 좀 말씀을 해주신다. 그냥 오랜 통계도 그렇고요. 제 경험 속에도 그렇고 육모 우리 흔히 자주 하는 말 모두가 이해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수미작, 수능이야 모두 그냥 잡입니다. 그러니 육모라는 결과치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정적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과정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두고 하시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 수능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이니 작은 것들에 너무 크게 마음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육모를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과 그리고 그 학생을 보살피는 학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실 어떤 신문사 칼럼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수능 육모 보고 난 저녁날 학부모님이든 학생에게 드리는 말씀. 아마 육모를 보고 나면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흔히 전문가라 하는 분들의 6월 평가원에 대한 스스로 분석이며 글들이며 이런 것들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하나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게 어떤 거냐면 평가원 분석 글을 올리는 분과 책상 앞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들의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우리 학생들은 좁은 책상에서 봅니다. 근데 그 시험지를 분석하는 선생님들은 좁은 책상에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에어컨 좋은 환경에서 자기 정말 넓은 책상에서 봅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학생들은 이것을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맞출까 안 맞출까를 보는데 이 평가하고 분석하는 분들은 보자마자 감각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걸 내가 이 시간 안에 촉박된 상황에서 내가 맞춰야겠다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설명할까가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 자체가 다릅니다. 학생은 이 시험에 우리가 아무리 과정적 결과로서 할지라도 이 학생은 이 시험 자체에 때로는 자기 정말 운명 같은 결과를 계속 기대하는데 이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선생님들이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이 글들에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내몰거나 거기 대입시키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계속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모습에 먼저 감동이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기 주변을 가장 잘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동된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 부모님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감동하는 모습이 조금 지속되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이 친구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이 친구 정말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반응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성들이 모아지다 보면 꼭 공부뿐만 아니고 인생도 좋은 결과로 가는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주변이든 아니면 흔히 말하는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오늘 내 인생에서 내 하루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조금 집중하시면 조금 더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잘 이제 생각해 보면 어제 이제 사실 제가 다른 영상 어떤 고등학교 방송반에 오셔가지고 제가 영상할 때 그 했던 말인데 조금 잘 물론 이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평균치에 살아가니까 평균적 집단에서 우리 시험을 공부를 꼭 잘해야 학생들이 뭐 인생을 잘 살아갈 것 같고 시험을 잘 못 보면 인생을 잘 못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체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미 살아본 바에 의하면 공부 못했더라도 잘 살아가는 분 많지 않습니까? 공부 잘했더라도 잘 인생이 안타깝게 살아가는 분도 많고 그러니 좀 멀리 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잘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지금의 방향성이 조금 잘 보일 겁니다. 그러니 너무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시고 멀은 한 20년 뒤에 30년 관점에서 뒤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보시면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